어떤 교재나 어떤 무역 실무 책이나 다 이런 식의 구성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 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 책에서는 무역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들을 4개 섹션에서 다루고 있었고요. 5개 섹션에서 무역계약의 이행 파트, 마지막 하나의 세션에서 무역계약의 종료 파트 이렇게 다루고 있었고요. 말씀드렸듯 성립과 종료를 한꺼번에 볼 거고 또 무역계약의 이행을 보게 될 겁니다. 추가적으로 우리는 대외무역법이나 외국환거래법도 공부하셨죠. 네. 저는 이미 강의를 다 했고요. 아직 다 덜 들으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다룰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무역 결제 파트들을 강의할 거잖아요. 무역 결제 파트 강의할 때 외국환거래법이랑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이거는 너무 깊지 않게 그냥 아주 얕고 넓게 제가 그냥 다루어 드리는 수준 정도로 복습해 드리는 수준 정도로 그냥 보시는 거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가게 될 거고 왔다리 갔다리 할 겁니다. 네, 왔다리 갔다리. 제 책 기준으로는 여기까지가 1권, 여기까지가 2권이었죠. 네, 이거를 교재 순서대로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슈별로 나가도록 할게요. 무역의 기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의 기초 파트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가지고 이런 챕터들로 있었고요. 기출문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다뤄진 것들이 적은, 그죠? 딱 6문제밖에 안 다뤄졌던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파트입니다. 더군다나 기출문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하얀색으로 표시해놨던 이 문제들은 다 청약과 승낙 문제들이었고요. 기본 1원반 때 이미 충분하게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4개 정도가 청약과 승낙이었고 나머지 2개 정도가 무역거래 형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요. 다만 무역거래 형태 문제 보시면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들이 나왔었습니다. 아까 프린트 1번에 나와 있던 문제 같은데요. BWT 거래 란 무엇이며 당해 거래에서 발급되는 선화증권이 화한신용장에서 무리 없이 수리될 수 있는 근거와 요건들은 무엇이냐. 말만 들어도 10점짜리 문제들이 좀 어려워 보이죠. 이런 문제들 조금 풀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우리가 기본 이론반 때 어느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조금 이따 수업 때도 보겠지만 자 보시면 여기 한번 잘라볼게요. 중개무역의 정의와 의의, 수출입 실적의 인정 여부와 인정 범위는 어디서 공부했었죠? 우리가 분명히 공부했는데 이거 대외무역법에서 공부했었어요. 맞죠? 대외무역법에서 특정거래 형태라고 하는 걸 공부했었고 특정거래 형태 외에 수출입 실적이라고 하는 것들도 공부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개무역에서는 수출입 실적을 어떻게 보았었죠? FOB 가격 빼기 CIF 가격으로 했던 것 같고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수출 FOB에서 수입 CIF를 뺐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수출 실적을 산정하게 될 때 FOB 금액으로 산정을 하고요. 수입 실적을 산정하게 될 때 CIF로 산정을 하죠. 그래서 이 더하기 빼기 했던 그 금액들을 우리는 가득액이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요것만을 수출 실적으로 보았었습니다. 중개무역이 왜 그랬냐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다가 수입 통관되지 않은 상태로 내보내는 그 형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수출 거래도 있고 수입 거래도 있었는데 수출 거래 전체를 우리가 외화 획득으로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었죠. 왜냐하면 이 수출 거래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죠? 여기서 외국에서 돈이 들어오기는 하겠지만 동일한 관점에서 우리가 외화를 내보내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액만 우리가 수출시적으로 간주를 했었죠. 다 아실 거고요. 자, 우리나라를 중개무역국으로 할 때 뭐 여기죠. 중개무역국 우리나라가 할 때 공급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이제 또 나오네요. 각종 관계 서류에 대한 중개무역인의 조치랍니다. 네. 각종 관계 서류라고 나와 있고요. 상업송장이랑 환호음 등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런 등이라는 글자 굉장히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상업송장과 환호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었죠? 이것들에 대한 답은 첫 번째가 UCP제 38조에 나왔던 신용장 양도의 제도들을 활용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신용장 양도 제도에 보면은 송장 및 환화음 대체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죠. 송장 및 환화음 대체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 최종 엔드 유저들한테 얘네들이 발행했던 서류들을 우리가 지워버릴 수 있었잖아요. 이런 제도들을 마련해주고 있었으니까 이 제도들을 활용해가지고 일단 상업송장이나 환화음은 커버리지가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죠?
우리 운송에서 공부했었던 스위치 비엘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스위치 비엘이 뭐였죠? 스위치 비엘, 이거 문제 좀 이따 볼 거예요. 다시 스위치 비엘은 물품의 송화인가 수화인가 통지처라고 하는 그 세 가지만 바꿀 수 있는 증권들이었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뭘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송화인의 정보들을 수화인들한테 제공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즉, 이 문제의 답은 신용장의 양도 지도들이랑 스위치 비엘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었죠. 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역의 기초 파트에서 공부했던 저 중개무역의 개념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였던 거예요. 결제, 운송, 무역계약 기초 그런 부분들 세 개 파트를 알아야지만 출제 가능한 문제들이 나왔고요. 밑에 보실까요? BWT 이거 우리 1단원에서 배웠던 거 맞고요. BWT 보세창고도 거래라고 했었고, 당해 거래 방식에서 발급되는 선하증권이 운송이죠. 선하증권이 화한신용장 거래 방식에서 무리 없이 수리될 수 있는 근거와 요건. 이거 올해 기출문제네, 그죠? 네, 올해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부분들이었죠. 이거 어디에 나와 있어요? UCP 20조 맞죠? 네. UCP 20조에 보면은 선하증권의 수리 요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되나? 네? 그러면 무역 계약 파트 플러스 결제 파트 이걸로 되는 건가? 아니 맞는데요. UCP 20조만 쓰는 문제는 아닙니다. 조금 더 써야 돼요. BWT라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되는 신용장상 특약이 하나 있었죠. 아마 여러분들 공부했는데요. 스텔비엘 억셉터블이라고 하는 워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스텔비엘이 뭐였죠? 제시기일을 경과한 선화증권을 말하는 거죠. 제시기일을 경과한 선화증권이 거의 필연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한신용장 거래가 있기 전에 물건은 이미 선적했거든요. BWT 거래의 컨셉 자체가 그런 거였잖아요. 물건 먼저 보내가지고 보세창고에서 물건을 거래하다가, 그죠? 이제 영업하다가 당사자가 계약이 확정되게 되면 매매 계약 체결하고 그때 물건을 바로 가져가는. 그래서 물건을 수입 통관해가는 거래였잖아요. 그 거래에서 화한신용장이 사용된 거니까 이때는 이미 필연적으로 스텔비엘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확정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스텔비엘 억셉터블이라고 하는 그런 워딩들이 추가돼야 되겠죠. 어차피 이거 문제로 볼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네 문제 여기 나와 있는 네 문제들은 그냥 우리가 교재에서 열심히 보면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었고요. 이런 문제들은 교재를 열심히 보면 되는데 1권과 2번을 같이 봐야 돼요. 1권과 2권을 같이 봐야 되는 좀 종합적인 사고의 문제가 요 문제들이었죠. 이런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출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문제를 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무역계약의 기초 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시험제를 내실 분들은 뭐 관연도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을 쭉 확인을 해보시면서 중개무역이나 또는 보세창고도 거래 또는 임대차 무역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내고 싶은데 외국인도 수출도 내고 싶고 그런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시험제를 낼까요? 대외무역법인데 이건 내지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교수님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시험 과목이 뭐예요? 무역실무, 가로 열고 대외무역법 및 외환거래법 포함이죠. 네. 교수님들이 이건 대외무역 외환거래법이니까 나중에 10점짜리로 내고 이거는 내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해요. 수험생만 해요. 수험생만. 설마 이렇게 내겠어? 라는 믿음인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고요. 이런 분들은 그냥 막 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는 것들을 역시나 배제할 수 없겠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부분들을 확인을 해도 무역 계약 파트랑 결제 파트랑 연계되는 거 문제 없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시험지에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이런 학습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나머지 부분들은 뭐 우리가 내던 대로 보면 되는 부분들이겠고요. 자, 다시 앞으로 와서 해서 과거에 나왔던 시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면 가장 많은 파트가 여기 청약과 승낙. 변별력도 없습니다. 청약과 승낙 관련해서 시험 문제 냈을 때에는 변별력 없이 그냥 주는 문제입니다. 이거 못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기본 이론만 들은 분들도 열심히 혼자 공부하게 되면은 시험장 가서 다 쓰시는 문제고요. 아까 어디였죠? 여기 대외무역국상 특정거래 형태. 요거는 못 쓰는 분들 꽤 있죠. 사실 2004년도 2004년도죠. 이거 제가 수험생 때 문제였거든요. 저도 이거 문제 보고서 꽤 당황했었어요. 이걸 50점짜리로 준비했었거든요. 제가 수험생 때 이런 부분들을 50점짜리로 준비했는데 10점짜리 문제로 나와버리니까 너무 당황했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당황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줄여서 이렇게 쓰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당황했었어요. 2004년도가 제가 수험생 때 딱 문제니까 제가 2차 시험 합격했을 때가 딱 2004년이었으니까 예. 이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저랑 같이 공부했던 후배들이 야 어떻게 이 문제를 이렇게 내냐? 막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2000년대가 좀 시험 문제가 어려웠던 시기고요. 요새는 이제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